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이입니다. 라한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hirschberger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스토아 철학 4번째 시간. 저희는 하루에 다 몰아서 녹화하고 있지만 337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이고요. 실천적인 도덕론이란 제목입니다.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실천적인 독론에 중점을 둔대요. 원래에만 머물지 않고 그럼 실천 뭐가 있을까? 338쪽이고요. 첫 번째 요청은 행위 생활에 관한 것이다. 당연하겠죠. 스토아학도는 의지의 인간이다. 지난 시간 그 마지막 그 문장에 이어서 의지의 인간이래요. 스토아 학도는 노력과 팽팽한 긴장, 투쟁, 소크라테스적인 강인함, 키니코스 학파의 포너스는 노력과 긴장 같은 것을 뜻하는데 이런 걸 사랑한대요. 일관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디오게네스와 헤라클레스가 스토아 학파의 모범으로 일컬어지는 일이 자주 있다. 헤라클레스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을 뛰어넘어 이제 신이 된 자기를 극복한 그런 인물이어서 그런가 봐요. 덕의 길은 안락한 넓은 길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는 좁은 길이다. 그래서 덕은 순수한 이성이다. 덕은 한 가지뿐이다. 덕은 깊은 생각이 있다. 이런 말. 자, 스토아 학도는 현실주의자이며 실천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것, 즉 세차게 일을 시작하고 결단에 따라 행위하는 것 등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 스토아의 덕론의 전체적인 표어가 뭐냐면요. 괴로움을 참고 견디고 쾌락을 버려라. 이게 표어입니다. 라한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세요? 해병대에 어울릴 것 같은 해병대. 문구입니다. 참어, 견뎌, 쾌락을 버려. 이거 완전 이게 종교인의 삶이죠. 종교인의 삶이고요. 자, 인용문이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만물을 질서지우는가? 그것은 의지다. 무엇이 인간의 기근과 함정과 몰락에서 구원해 주는가? 그것도 의지다. 인간에게는 이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있는가? 에픽테토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강해요. 에픽테토스의 또 인용문인데 너는 네가 철학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 문제들에 관해 많이 짓거려서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너의 통찰, 인식에서 생긴 것을 실험하라. 예컨대 식사를 할 때에는 식사를 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하지 말고 자기에게 배당된 것을 먹어라. 그냥 처먹어. 이런 거죠. 말하지 마. 강하죠. 재밌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할 시간이 없다. 일을 하는 것은 게으름의 악덕을 내버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 재밌는 명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언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스토아 학도는 의지의 인간, 의지의 인간 많았죠. 의지의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성격을 지닌 인간이기도 하다. 자기의 본질과 행위를 철저하게 일관시키는 것이 항상 최고의 의무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주고 있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학파의 창시자의 윤리적인 표어가 잘 말해준대요. 세네카가 또 이런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네가 항상 너 자신으로 남아있도록 애쓰라. 너 자신이 되라. 이런 말 오늘날에도 우리 많이 듣는데 너는 너 자신이 되면 돼.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법칙으로 나아가는 똑바른 길을 고수하여 항상 똑바른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신을 따라야 한다. 뭔가 그 의무 이런 게 강압적으로 느껴지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으면 뭔가 꼰대처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봐봐요. 밥이나 처먹어서 식사하는 방법에 관해 말하지 말고 밥이나 처먹어 그러잖아요. 좀 뭔가 이 꼰대 느낌 나긴 하는데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후회를 부정한다. 세네카가 또 이런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며 그가 행한 것을 변경하지 않으며 자기가 결단한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아주 강하죠. 이런 말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중기 후기에 중기 후기는 좀 안 닮았고 초기 중기쯤에 닮지 않았나. 그리고 나중에 가서 실학이 가장 많은 이런 부분을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강압적으로 저는 이게 강압적으로 느껴져요. 뭔가 좀 강요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무섭기도 하고 윽박지르는. 약간 불교는 스스로 깨우치라 한다면은 유교는 사실 강압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누군가의 폭력으로 들리겠죠. 뭐 절대로 이런 말 엄청 강조를 하잖아요. 자기 확신에 차서 야 현명한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가 후회하면 난리 나는 거야. 지금 이 세네카 앞에서 나 살면서 후회한 게 많은데 그럼 나는 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런 말을 돌려서 말한 걸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저같이 아둔한 자는 반발가만 될 것 같습니다. 욱하죠. 이런 말들이 말은 맞는데 뭔가 좀 그래요. 이러한 행위 실천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제일 좋은 것은 우리들이 공공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공공생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거죠. 덕이 있는 사람으로 데려간다면 고독 속에 처박혀 있어서는 안 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스토아파는 재밌죠. 이 느낌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쓴 것 같아요. 활동적인 생활을 하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점에 있어서 스토아 학도는 예외적으로 항상 개인주의자인 키니코스 학도나 숨어서 살아라고 하는 원칙을 따르는 에피쿠로스 학도들과 다르다. 스토아 학도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동시에 남들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와 그 동포들에게 동시에 동일한 로고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평안한 사생활을 하지 않고 공공생활에 끼어들며 공공생활에서 자기 의무를 다한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340쪽.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성록에 했던 말인데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왕이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황제인. 네가 피곤해 지쳐 억지로 깬 이른 아침에 너는 인간으로서 일하기 위하여 일어난다고 너 자신에게 깨우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내가 일을 시작할 때 짜증을 내며 귀찮은 듯 해야 하는가? 이 일을 위해 나는 태어났고 그러기 위해 이 세상에 불림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몸을 포근히 하기 위해 침대 속에 누워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리라. 그럼 안락함을 즐기기 위해 태어났으며 일을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인가? 식물과 참새와 개미와 거미와 벌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세계 질서의 한 토막을 해내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런데 너는 너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겠단 말인가? 너는 너의 본성에 알맞는 일을 하려고 서두르지 않는가? 이런 글을 자기 자신한테 썼는데 이걸 남들한테도 보라고 쓴 거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기 자신을 엄청 이렇게 인간으로서 해야 돼 이거. 엄청 다그치고 있죠. 어떠세요? 느낌이 비슷합니다. 앞에 거랑. 되게 스스로 할 수 있다 말하는 것보단 혼내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 문장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인간은 나태하구나라는 게 결정적으로 그
이데아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황제의 이런 말에서 우리는 스토아주의가 제국의 정치적인 현실에 알맞은 철학이었다는 것을 당장 알 수 있다. 황제가 백성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시민들은 그래 황제도 저렇게 말하는데 나도 인간으로서 내 일을 해야지. 얼마나 국가에 딱 맞는. 그래서 프로시아의 프리드리 2세도 이거를 이 법과 실천, 결단과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심취해서 이 키케로의 의무론을 기꺼이 자기 나라의 도덕 교육의 토대로 삼으려고 했대요. 통치자들이 좋아할 만한 문장인 거죠. 국민들 일하게 해야 돼. 이걸 딱 보여주면 감동받아서 나도 일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씁쓸합니다. 340쪽의 아파티아에 대한 스토아의 덕론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번째 요구는 아파티아에 대한 권고다. 이 두 번째 요구는 첫 번째 요구의 전제 조건이래요. 덕과 본성이 알맞는 행위의 길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격정이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대요. 욕망이 침묵을 지켜야 된다. 요거죠. 두 번째가. 그래서 이런 문장, 이것도 아우렐리우스의 문장인데요. 이 사람 재밌어요. 너는 부딪히는 모든 파도들을 부숴버리는 바위 같아야 한다. 바위는 서 있다. 그러나 파도는 부서지다가 지친다. 뭔가 멋있어. 이 사람 좀 성격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황제다운 느낌도 있긴 해요. 솔직히 좀 뭔가 재밌어 이 사람 글이. 우리는 정욕, 분노, 공포 등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 동정이나 후회에 움직여서도 안 된다. 보다 높은 영혼의 능력, 이성만이 발언권을 가지며 어떠한 종류의 격정이건 격정은 발언권이 없다. 첫째 계명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네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약간 옛날에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나올 만한 문구들이네요. 그렇긴 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너무 싫어하죠. 나오면은 이제 그 책은 바로 불사질러 갱서분유 당하는 거죠. 이게 시대가 이게 아무래도 우리 한 7, 80년대 그때만 해도 이런 문장들 보면 그때 당시 청년들은 막 감동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거 보면 비웃는 거죠. 우리 지금 비웃거나 이제 개그 코너에 불편하거나 비웃거나 불편하거나 이 시대가 바뀐 거죠. 그만큼. 지금 시대가 오히려 자유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런 것도 나와요. 큰 것과 전체를 보는 것은 인간 자체를 크게 해준다. 법칙과 필연적인 것을 보는 일은 인간을 힘세고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세계가 무너져 떨어질지라도 의연히 버티고 서 있는 자는 그 파편만 맞게 되리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요 인용문은 넘어가고 우리의 철학자들은 격정을 억누르나 페리파토스 학파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알맞게 조정할 뿐이다. 이런 것도 있고. 342쪽. 덕론 전체를 요약하는 개념이 현자라는 개념이래요. 현자는 지나칠 만큼 열렬히 참미된다. 현자는 모든 덕을 다 갖고 있고 올바로 행위하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고 뭐 부유하고 자유롭고 아름답다. 현자는 가끔씩 출연하죠. 이런 사람 현자. 윤리적인 질서가 이성의 질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꼭 같은 것을 원하고 또 꼭 같은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이게 세네카의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소제목 운명과 자유를 가볼게요. 현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때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 이성적인 인간의 자유라고 해요. 자, 이제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운명에 대해서 자유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자유가 있다. 자유 의지가 있다. 그다음에 운명이 나와요. 343쪽의 하단부. 운명이 있다. 스토아학도는 운명론자다. 운명이 전능하다는 사실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운명은
우주의 법칙인데 이 법칙에 따라 모든 사건들이 생겼으며 생기고 있고 다가올 것들도 이 법칙에 따라 온다. 운명은 이겨낼 수 없고 제지할 수 없고 방향을 돌릴 수 없고 원인의 연쇄 자체다. 세계 이성이고 보편적인 로고스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엄청 강조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운명을 또 생각을 해본 게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운명은 지하철역에서 여기가 합정역으로 내리면 합정역에서 이제 나가려면은 다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출구 쪽으로 나가야 되는 이렇게 정해진 출구밖에 없는 게 운명이라는 해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쵸. 정말 힘이 세고 과학적이든 뭐든 하면 새로운 출구를 또 만들 수도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또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지 않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아래 이런 문장이 나오죠. 아까 자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게 문제예요. 자유와 모순이 되니까.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운명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해. 모순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관건인데요. 제논에게 있어서는 조화가 이룩된 생활을 하라고 요청되고 있다. 조화가 이룩된 생활. 근데 클레안테스에 이르러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자연과라는 말이 덧붙는다고요. 이게 점점 발전하는, 이게 처음에는 뭐 자유롭게 살아 했는데 그게 좀 자유가 자연과 더불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요 하니까 자연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자연 법칙.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서 크리스프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연이 인간의 본성이 돼버리고 세계 이성과 동일한 자연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개별 정신이 세계 이성과 겹쳐져요. 자연에 겹쳐지고 포섭돼 버려요. 그러면 자유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되냐?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에 포섭돼 버렸기 때문에 자유가 없잖아. 이런 논지가 쭉 나옵니다. 예. 왜냐면 아까 그 자연법 얘기도 나오고요. 그걸 뭐 절대적으로 보잖아요. 자연법 운명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고. 그러니까 자유 의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쭉 나옵니다. 운명은 인간의 자유를 배제한다. 뭐 이런 쭉쭉 나오고요. 쭉쭉 넘어가서 운명의 얘기들 346쪽. 자유의 뜻을 달리 해석한대요. 스토아학도는. 이 자유는 현실에 있어서는 필연성과 일치된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꼭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현자는 사건의 법칙을 자기 자신의 법칙이라고 본다. 자연을 운명을 긍정하는 거죠. 운명을 이게 아모르파티인가요? 운명을 긍정하는 그렇게 운명을 긍정한다. 그래서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며 자기의 충동의 노예다. 철학을 통해 이성이 지배를 하게 되어 건강해진 현인은 운명의 필연성에 짓눌려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운명을 기꺼이 맞아들인다고 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학도는 세계의 법칙을 항상 자연의 법칙이라 생각하며 자연 법칙이라고 할 때는 항상 물체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이 저자가 요하네스 힐시베르거가 이 운명을 긍정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합니다. 스토아학도. 아니 그러면은 맥풀린 체념 아니냐? 운명을 긍정하는 건 어쩔 수 없네. 운명대로 살아야 되네. 희망도 뜻도 없다. 이런 말도 하고요. 여기까지 어쨌든 다 봤어요. 오늘 분량은 다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라한님은 뭐 네. 운명을 긍정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운명을 거스르려고 어떻게든 좀 개척해야 된다. 어떤 입장이세요? 운명이란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정말 많은 운명이 있잖아요. 어떤 건 사소하고 어떤 거는 정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찬란한 운명들이 있는데 그쵸.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은 모르죠. 진짜 아무도 모르죠. 어떤 운명이 펼쳐져 있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깨진 꿈은 조각마저도 크다. 그냥 자신이 살고 싶은 꿈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게 가장 옳은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결국 모든 샘과 천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바다가 되는 거고 동굴 같은 경우도 돌아서면 동굴이 되고 계속 뚫고 나아가면 터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이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거기도 결국 그 출구로 나가도 되지만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먹으로 흙을 판다든지 해서 새로운 출구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운명은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운명으로 만드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스토아 철학을 뭐 저희는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